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5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날씨가 정말 추워서 뭐 축구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날씨인데, 아니 나는 이제 축구하는데 춥지 않았냐는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죠. 안 추워요. 축구할 땐 전혀 안 춥습니다. 난방 잘 되고. 난방 잘 되어 있고 아무래도 안에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뛰다 보면 이천에서 더워요. 어디서 한다 그랬죠? 파주요. 파주. 파주 엄청 춥겠는데 바깥은. 바깥은 되게 추운데 안에는 너무 더워서. 그래도 아무래도 바깥이 추우면 안이 따뜻해도 몸 잘 풀지 않으면 다쳐요. 맞아요. 몸 열심히 풉니다. 땀을 거의 많이 내고 하는 것 같아요. 손도 다쳤어요? 아니 이거는 좀. 골키퍼 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건 다른 거 하다 다쳤어요. 축구하다 안 다치고. 그러니까 아까 걸어오기만 해도 절뚝거리시면서 앉을 때 이제 발톱이 제가 발톱이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피가 차다가 터졌어요. 그냥 훈련하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2번 터지고 피가 다 그냥 자동으로 빠지고 이제 약간 하얗게 질렸어요 발톱이. 발톱이 표정이 있네. 생각도 근데 있나 너무 보다. 아팠거든요. 땡땡 해가지고 근데 그게 피가 찰 만큼 차다가 빠져버려야지 터졌대요. 안 아픈데 네. 아프기보다 빠져버려야지 뭔가 안 생기는데. 네, 그죠? 그래가지고 양말에 피 나고 근데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무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오셨네요. 지금. 피피톤.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제 하얗게 질렸는데 음. 다행히 이제 안 아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프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주시은의 은사죠. 현영민 아나콘다 감독을 전화로 연결해 보려고. 이정찬 기자가 오늘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급조한 만남입니다. 아니 왜 감독님을 갑자기 연결하는 건가요? 그래서 좀 아나콘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보고. 우리 감독님 사진 잘생긴 걸로 써주세요. 아나콘다. 네. 알게 모르게 갈등도 좀 많을 것 같았어요. 저희요? 갈등 없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네, 팀워크 완벽한데요? 이따 들어보죠. 지도력의 문제인가 선수가 아니에요. 문제인가? 우리 아무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감귤국나봉님이 먼저 안부도 물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댓글은 안 달지만 매주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제주 미친 중원으로 최소 아침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제주 맛집 시즌2 준비 중인데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든 필요하죠.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야. 가서 오전에 깜빡 잊고 마침 리스트를 안 챙겨갔어. 그래서 그래서 아쉽다. 네, 우리 뽕PD한테 전화를 해서 받아서 한 군데 갔습니다. 맛있었나요? 네, 맛있었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6시 반 비행기로 가서 오전에 거기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하는 데가 없잖아요. 식당을 몇 군데 갔는데 없어서 그 맛집 리스트 중에 한 군데가 아침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몸국과 돈배고기를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아침 술 아침. 돈배고기와 함께 아침부터 달려야죠. 반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보니까 맛집 리스트가 좀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을까. 시즌2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좀 많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소개해 주신 분이 알짜배기라서 저도 2군데 가봤었는데 다 맛있었거든요. 고등어회 파는 데랑 그 회국수라고 하나? 아무튼 진짜 뭐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 곳이라서 관광객 상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동네에 있어요. 동네에 굉장히 오래된 허름한 집. 네. 근데 어떻게 아름아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시 맛있는 데는 맛집 다 리스트가 유출된 것으로. 사람 있죠. 템네이님, 남들 다 전력 보강하는데 수삼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휴. 뭐 크로닝 영입하긴 했던데 요새 외국인 선수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어서. 그나저나 강상우도 전북행 거피셜이던데 이거 전북은 포항 너무 뽑아먹는 거 아닌가요? 하석 상대도 정도 것이지. 일류첸코, 유창현, 김승대, 고무열, 이근호, 송민규, 손준호, 박원재, 강상우, 김형일. 당장 생각나는 포항에서 전북으로 옮긴 선수만 해도 이 정도인데 포항 프런트 밤길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대책은 세우고 보내야지. 전북도 이 정도면 그냥 김기동 감독님을 데려가는 게 빠르겠다. 너무하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포항에서 잘한 선수들이 전북으로 옮기는 사례들이 많았고 근데 사실 전북만큼 또 이 선수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준 곳도 없었다는 뜻도 사실은 되긴 합니다. 아무튼 올 시즌에 포항도 지금 열심히 선수 영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외국인 선수 열심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은 없나요? 수원? 수원 뭐 얘기하신 대로 여기 지금
그로닝? 외국인 그로닝. 선수 위주의 영입인 것 같긴 하죠. 없네요 보니까. 네. 뭐 국내 선수는 네, 뭐 없나 봐요. 없나 근데 싶어서. 못 들은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래도 일단은 진짜 포항 출신으로 한 팀 만들겠네요. 전부. 네. 이 정도면 하도급이죠 거의. 근데 뭐 다시 뭐 김승대 선수 같은 경우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네. 바이죠. 조금 더. 그 언제 아무튼 다음 주 그리고 K리그가 개막하기 전쯤에는 한번 이적 상황을 또 라운드업 하는 것도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이번 겨울에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제주 잠깐 하긴 했는데. 네. 다음이요? 걸어서 20층까지 님이 5,000캐시 후원하셨습니다. 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주바페 치료비 5,000캐시로는 질문도 같이 주셨어요. K리그 유니폼 티어 논란인데요. 울산과 전북이 아디다스로 파트너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북이 울산보다 더 위급 계약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어느 기자님은 둘 다 2티어다. 어느 부분은 3티어다. 또 다른 분은 3 같은 4티어다. 유튜브 영상마다 다 말이 달라서 혼란한 상황입니다. 아디다스 계약의 그레이드 간 차이가 뭔지 울산과 전북은 몇 등급 계약을 한 건지 알려주세요. 오, 디테일하네요. 3 같은 4티어. 제가 되게 지금 1인분 같은 2인분. 3.5 티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아디다스에 계셨었는데 올 지난해 연말 12월에 퇴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이 정도에 대한 질문은 간략하게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그 이제 관리를 하는 팀이 그러니까 나무위키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사실과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엘리트 클럽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팀이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의 맨유, 아스날,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그리고 독일에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이제 나무위키에는 아약스도 나왔는데 아약스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디자이너도 따로 붙고 그래서 유니폼 디자인, 유니폼도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죠. 뭐 서드킷, 뭐 심지어는 4번째 유니폼 킷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복도 따로 디자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티어들이 나눠지는 거는 결국에는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팀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서비스를 하느냐, 그리고 결국에 서비스 레벨에 대한 차이라고 해요. 크게 이제 아까 말한 엘리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제 브라질의 플라멩구라든지 뭐 이렇게 주요한 또 이제 남미권의 팀들이 있고 그 밑에 스탠더드라고 해가지고 뭐 울버햄튼, 카디프 이런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또 좀 있습니다. 뭐 레스터 시티라든지.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팀은 2등급, 꼭 2등급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뭐 3 같은 4티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는 뭐 스탠다드 혹은 뭐 그 커미셜 딜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만 뭐 조건은 그 위급에 있는 뭐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이번에 계약을 한 울산과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커미셜 딜이라고 하는 사실상 체계로 보면 한 4번째 단계에 있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여러 가지여서 이렇게 단순히 뭐 그 3 같은 4티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여튼간에 요 레벨까지는 현금 지원이 가능한 레벨. 네. 어느 레벨까지는? 지금 제가 전북이 한 3 같은 4티어까지는 네. 이제 현금 지원과 이제 유니폼에 대한 이제 지원과 디자인들을 하는데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호랑이 해여서 호랑이 색깔인 노란색을 지금 팀 아이덴티티로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파란색 줄무늬는 고유의 성질로 갖고 가고 여기에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쁘겠다. 파랑 노랑이면. 네, 근데 노란색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인트는 분명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다 된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JJ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첫 해부터 한 해도 빼먹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지난해 골 에어리어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7, 80년대 축구 중계에서 흔하게 듣던 해설자님들의 용어 중 골키퍼 차징이란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골 에어리어에서 골키퍼만 건드리면 무조건 골키퍼 차징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그것도 틀린 해설이었나요? 그리고 혹 한국 축구사를 연대별 혹은 5년, 20년 단위로 나누어서 다뤄주실 수는 없을까 하네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약 100여 년의 역사를 한 3-4달에 걸쳐서 대하 드라마처럼 그리고 매 시기마다 축구 영웅과 사건, 사고들도요. 매회 감사드리며 주시은 아나운서님의 아나콘다도 멀리서 저희 응원합니다. 계약이 한 A티어, 1티어 정도 되시는 줄 아는 분. 저희는 한 7 같은 8티어였기 때문에 헌금 지원 없기 때문에 지원이, 저희는 사실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격동 50년 예전에 라디오에서 많이 그 보던 격동 50년 50년? 시절 얘기 뭐 이런 얘기 재밌었죠. 언젠가 별벌 스포츠 이런 데서 음. 한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골키퍼 차징 얘기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었죠. 그 골 에어리어 얘기하면서 골키퍼 보호구역이라는 곳은 축구장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키퍼 차징이라는 특별한 반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징이라는 반칙이 있는 거죠. 차징은 사실상 어깨 싸움을 했는데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어깨 싸움이 허용되지만 이게 언제 파울로 되느냐 이게 정의가 있습니다. 주심의 견해로 그러니까 주심이 볼 때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하게 어깨 혹은 팔 윗부분을 상대로 그러니까 윗부분으로 상대를 밀거나 덮쳤을 때를 차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키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골키퍼에게도 정당하게 어깨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차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조심성 없이라는 뜻의 정의는 그러니까 주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 선수를 배려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그냥 파울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무모하게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다칠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무모하게입니다. 이 경우에는 옐로 카드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 부분은 상대를 에게 안전을 분명히 위협한다라는 것이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레드 카드까지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왜 그러면은 골 에어리어에서 골키퍼들과 경합을 했을 때 왜 공격수에게만 주로 파울이 불리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축구에서 결국에 도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전의 대상은 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공을 향한 도전이어야 되지 사람을 향한 도전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따내기 위해서 몸싸움을 각오하고 이제 쇄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골 에어리어 안의 상황에서 보통 공이 뜬 경우 골키퍼는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손을 들면 되니까요. 그렇죠. 높이가. 아무리 공격수가 높이 뛰더라도 공의 어깨나 뭐 머리가 더 먼저 손보다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상 많지 없죠. 않습니다. 와, 그럼 진짜 점프해야 돼. 리액션 하시면서 같이 하품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반쯤 섞인 것 같더라고. 응 하는데. 그렇게 되면 끊어가지 말고 아,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 공격수는 조심성이 없거나 주시은 차징. 무모하거나 그러니까 못 결국에 차리네. 그런 몸싸움이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골키퍼 차징이 선언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그 아무리 골 에어리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이 뜨지 않고 이제 경합을 하는 상황이면 골키퍼나 수비수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깨 싸움에서 누가 먼저 어깨를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선점했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공을 향한 도전이었냐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지 이 지역에서는 골키퍼를 보호해야 되니까 골키퍼를 건드렸으니까 무조건 파울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골키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룰에. 그 이제 아까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7, 80년대 골키퍼 차징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물론 지금도 쓰지만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는 골키퍼가 우선권이 있고 골키퍼를 보호하는 게 먼저다. 약간 이런 류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공을 그 뜬 공을인 경우 키퍼는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아래를 칠 경우에 중심이 무너져서 음. 아까 얘기한 대로 무모하게 혹은 그 조심성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선수가 큰 다치-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뜬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공중볼 경합을 미드필드에서 할 때도 공이 뜬 경우에 뒤에 있는 선수가 떴는데 앞에 있는 선수가 일부러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안 이 반칙이죠.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심성이 없거나 혹은 무모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옐로 카드까지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중볼 경합을 이제 골 에어리어 안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좁은 공간이고 그 좁은 공간에서 아래를 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키퍼의 어깨 밑부분을 칠 경우에 이 선수가 머리 혹은 어깨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과하게 그 제지를 하는 겁니다. 참, 이 반칙 선언의 기준이 여기 어려워. 규칙에도 나왔지만 뭐 무모하게 주심의 견해잖아요. 주심의 맞아요. 견해. 무모하게 과도하게 이런 맞아. 확실하게 어떻게 딱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줄로 그을 수 없는 네. 선을 그을 수 없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축적된 많은 사례들 딱 봤을 예. 때 모호한 그런 아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예,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주심의 판단도 좀 더 진화하면서 7, 80년대 그런 상황보다는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골키퍼 차징은 그래서 예전에 동네 축구에도 음. 골키퍼 앞에 공이 오면 막 달려들면 골키퍼 차징이라고 그렇죠, 그러고 막 그렇죠. 애들끼리 네, 네. 손대면 너 골키퍼 공 잡으려고 그러는데 차면 안 돼 막 약간 이런 네. 것도 있고 했었어요.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네. 맞아. 그래도 그때는 공이 되게 단단해서 되게 아팠거든요. 지금은 공이 아파요. 아프긴 세게 차면 아프긴 아픈데 공이 엄청 가벼워졌잖아요. 그쵸. 가볍죠. 가볍고 옛날에는 발로 세게만 차도 발이 아팠을 정도거든요. 지금은 공이 가벼우니까 예전하고 많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어제 번개로 우리가 인터뷰를 성사시킨 감독님. 현영민 아나콘다 감독님을 전화로 연결을 이게 아나콘다 감독님으로 전화 연결하는 건가요? 그 울산 뉴스 감독님으로 전화 연결하는 뭐 건가요? 둘 다 해보죠. 둘 네. 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나콘다로 더 유명하니까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축덕숙덕 청취자 여러분께 일단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콘다 감독 현영민. 현재는 지금 울산의 현대고등학교 감독에 맡고 있는 현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영민입니다. 예, 영민 씨. 영민 씨. 네. 네. 같은 영민이구나 맞다. 같은 영민이라 이거죠. 네, 서로 그러네요. 피하는 느낌인데요. 네. 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예비군 동기였던 우리 저 이정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비군 동기시구나. 네, 스포츠버그 만들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주시은 아나운서가 축덕숙덕 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셨을걸요? 네, 오늘 알게 됐어요. 네. 오늘 알게 됐어요. 당연히 들어본 적은 없으실 테고. 네. 모르셨겠죠? 제가 일하는 것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한번 출근하다가 라디오 한번 들었어요. 라디오요? 강철 씨 나가. 맞아요. 그거 오늘 했는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를 전혀 안 하던 아나운서들과 해본 소감은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골 때리죠. 감독님, 제가 이따 다 언니들한테 말해야겠어요. 골 때린다는 게 그만큼 저는 우리 아나콘다 팀원들과의 이렇게 스토리 이런 것들이 너무 뭐 제가 2021년 또 아직 진행 중인 2022년까지 매 경기 이렇게 뭐 훈련이나 경기에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죠. 선수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진짜 좀 뿌듯하실 순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 성장하고 있죠, 감독님? 네, 그만큼 뭐 성장의 속도가 확실히 뭐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이제 더 나아가야 될 성장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맞아요. 앞으로가 더욱더 좀 기대되는 우리 아나콘다 팀원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쳤대요. 주신 선수가 많이 다쳤다는데 도대체 아니, 선수 관리가 어떻게 아니,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막 다리 절뚝거리고 오고 막 병원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많이들 걱정해 주시거든요. 혹사 논란이 있습니다. 혹사 논란.
주시은 아나운서가 아무래도 좀 체력이 가장 좀 필요한 선수고, 맞아요. 우리가 너무 좀 SBS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서로 저는 혹사. 이렇게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군요. 그러니까 소속팀과 대표팀의 책임 떠넘기기 같은. 너무 지금 회사에서 많은 업무량을 통해서 훈련 오면 항상 지쳐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 보는 주시은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뭐 일단 우리 수비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고, 수비적인 전술적인 이해도가 또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 주시은 선수라, 역시 입축.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훈련 시간을 더욱더 좀 열심히 참여하면 축구가 금방 늘 것 같습니다. 입축구를 통해서 전술 이해도는 좀 더 빠른 걸로. 네, 아주 전술 이해도는 우리 주시은 선수가 가장 이해력이 좀 높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는 건 좀 있죠, 그렇죠? 그 룰은 제가 좀 많이 알잖아요, 감독님. 아무래도 뭐 축구 프로그램 또 현장도 나오셨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한 번도 못 뵀네 현장. 룰은 잘 아는데 룰을 잘 사용을 못.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아, 룰은 아는데 이제 빨리빨리 이용을 못 해가지고. 네. 지금 근데 아닙니다. 일단은 골대녀 덕분에 아무튼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몸소 느끼세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집 앞에 근처에 다닐 때도 마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아주머니 분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 이게 여자 축구의 힘이고 여자 축구를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달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확실히 좀 인기를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분들이 안타까워하시진 않으시죠? 뭐 안타까워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응원해 주신 마음이 더 큰 것 같아가지고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 송소희 이야기하지 않나요? 맞아. 저희 팀은 뭐 아나콘다에 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맞아요. 잘 모르실 것 같네요, 아주머니 분들이. 네, 우리 전체 팀원들에 대한 뭐 안타까움의 애정의 표현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꼭 공격 포인트를 올리겠다. 라는 네. 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꿈은 초창기에 있었고 지금은 수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시즌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더욱더 노력한다면 다음 시즌? 시즌에는 반드시 어제 이천수 감독님이 저희 보고 한 골대녀 포 정도 하면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포 정도 하면 이제 올라오겠다 성적이. 그래서 약간 무시당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천수 이딩크 팀도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지금? 안 좋죠 감독님. 이딩크 팀도 우리보단 나아요 지금. 감독님 솔직하신데 너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해야죠 방송은. 감독님 또 이제 지도자로서 새로운 또 출발을 하시는데 좀 어떤 계획과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육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또 우리 현대고등학교 우리 선수들이 울산현대 프로축구단 산하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울산현대 프로축구단에 또 우리 선수들이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 프로팀에만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여자 아마추어 팀을 맡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유스팀에 가서도 도움이 될까요? 이 경험이? 그럼요. 팀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선수들 대하는 방법, 물론 뭐 유스와 우리 아나운서 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축구라는 거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아나콘다 팀뿐만이 아니라 유스 선수들에 대한 이 사실 마음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나콘다 팀원분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또 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선수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준비된 모습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무튼 호랑이의 해입니다. 축구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그 감독님이 이제 지도하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9세 김은중 감독 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또 시작하고 있고 뭐 23세 아시안 게임 그리고 연말에는 월드컵까지 카타르 월드컵까지 그리고 또 울산 현대의 또 우승을 또 바라는 팬들도 많고요. 올해 좀 한국 축구에 좀 어떤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올해는 또 월드컵이 열리는 해고 저도 뭐 제 위치에서 월드컵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는 뭐 유스팀뿐만 아니라 K리그 또 대표팀까지 모두 다 좀 건강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 지향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저도 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아나콘다의 목표는 뭔가요?
목표가 목표가. 네, 우리 시즌 승리. 우리의 오직 아. 승리는 주심의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빌드업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패스 플레이 많이 연습하면. 네, 그럼 수비 축구 기대할게요. 네. 감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나운서 팀을 맡아서 그런지 말씀도 말씀 아주 너무 잘하시죠.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축구 중계 해설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하시는 축구인 중에 한 분인데 더 말씀을 아주 재밌게. 감독님은 저희한테도 매번 존댓말. 말씀하시는 게 약간 농담을 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함이 묻어나는. 그죠? 보통 이제 안 된다 하면 막 짜증 섞이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되게 행복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체념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희가 되게 우울해하고 있으면 감독님이 더 이렇게 막 풀어주시려고 막 농담해주시고 맞아요. 그러세요. 그 아나콘다 경기 지난 경기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날 법도 한데 굉장히 성격이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반면에 이천수 감독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잖아요. 경기 보면 굉장히 좀 대비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현영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아니었죠. 사실 드로인으로 주목을 받았죠. 드로인 드로인 주목으로 멀리 받았죠. 던지는 걸로서. 월드컵 2002 월드컵 멤버긴 했지만 2002 월드컵 멤버에서 뛰지 못했죠. 예, 네. 뛰지 네. 못한 못했을 몇 거예요.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이 현영민 선수를 뽑았던 데에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피드가 좋았죠. 네. 그 장점 경기장 안에서의 장점도 있지만 경기장 밖에서의 장점이 굉장히 컸던 선수입니다. 팀을 그래도 팀의 이제 케미스트리라는 부분에서 융합을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선수였고 왼쪽 측면 수비수 혹은 윙백을 많이 봤는데 사실 오른발잡이에요. 네, 오른발잡이인데 왼발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거를 비교를 한번 현역 시절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오른발은 내 주발이라고 생각해서 집중을 안 하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왼발로 크로스를 할 때는 마지막까지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히려 정확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겸손하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늘 끝까지 노력했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바페의 주발은 오른발이죠? 네. 왼발로 한번 신경을 써서. 아 왼발이요? 네. 아니 왼발도 연습하긴 해요. 하긴 해요. 왜냐면 해야죠. 언젠가 반응이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왼발도 연습은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선수들이 확실히 그 1대1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근데 팀 훈련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조직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 또 성격의 팀이군요. 네, 조직 훈련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죠. 조직에 충성하는 스타일이군요. 아니 개인에 팀 충성하지 않고. 스포츠니까 축구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지난주 골대녀에서 그 이천수 감독 팀 원더우먼이죠. 원더우먼 네. 팀이 몸싸움을 가르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별로 보기 안 좋았어요. 음. 왜냐하면 물론 몸싸움도 이제 경기의 일부긴 한데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선수들한테 몸싸움을 해서 상대를 그런 식으로 괴롭히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매너 있게 축구하는 편이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면 더 욕 먹으니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예 하지 않는 게. 잘 못 다들 착해서 그런가? 다 잘 이렇게 못해요. 너 너무 착하면 또 경기가 잘 안 되는 막히는 그쵸. 경우도 좀 있죠. 약간 좀 못 될 필요도 있어요. 경기할 때는. 그쵸. 룰이 인정하는 한에서는 안 다치게만 하면 되는데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안 다치는 게 중요하죠. 일단 네. 본업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주. 네. 현영민 감독. 하하하. 네. 하하. 주시은 덕이다. 아닙니다. 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제목 보자 제목. 손 없는 날 데이터는 D-Day를 헤아리고 있었다. 헤아리고 있었다가 좀 약간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혹사를 말해준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D-Day라 하면 손흥민이 결국은 다칠 다칠 수밖에 수가 없는 데이터를 보여줬다. 제목은 너무 깊이 들어갔다. 제목이. 왼손으로 썼어야 되는데. 예, 딱 봐서 알아야 되는데 왼발로 오른손으로 쓰세요. 쓰다가 다음에 왼발로 타짜 써주세요. 쳤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데이터가 말해줬죠. 예, 굉장히 많이 뛰었고 또 빨리 뛰었고 특히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정말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면서 프리롤을 맡으면서 또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면서 큰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나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경기 도중에 다치지 않고 훈련마다 다친 건가요, 그럼? 아니 경기 끝난 다음에 아. 이제 근육 통증을 호소한 거죠. 그야말로 이제 피로 누적인 거죠. 그래서 피로 어디 인대가 다치거나 딱히 손상된 거보다는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는 있죠. 좀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뭐 것 여러 같아요. 가지가 이제 얽혀 있긴 한데 그 제가 이제 들은 부분으로는 뭐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몸에 이상함을 느낀 거는 좀 됐죠. 2주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웨스트햄과 8강전에서 이제 벤투 감독이 아니고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드물게 선발 명단에서 빠졌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금 본인의 아무튼 상태는 어느 정도를 알고서 무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는 같아요. 여튼 그 이후에도 계속 선발로 팀 상황이 그래서 팀에도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아무래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경기들이 그러니까 수년된 경기들에서 그러니까 사실 상위 4위권과의 경기 수 차이가 워낙 나는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를 메이크업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경기들이 접전 속에 그래도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긴 경우들이 사실 많았죠. 콘테 감독 부임 후에 아무튼 리그에서는 지지 않고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콘테 감독 부임 후에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도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한 9km 정도 뛰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한 10km 넘게 뛰었었고 이제 평균 속도는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라고는 안 보는데 그렇죠. 걷는 게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평균 속도 데이터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시속 6.61km.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전에 그러니까 콘테 감독 부임 전보다는 한 10% 정도 이상 많이 뛰었다고 하면은 사실 몸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부임 초반 4경기와 후반 또 4경기를 비교했을 때 점점 이제 지쳐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몸에는 어느 정도 이상 감지는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부상이 좀 잦죠. 원래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막 그렇게 막 수비수들하고 격렬하게 부닥치면서도 털고 다시 일어나서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던 어떻게 보면은 뭐 케인이나 뭐 모우라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부상이 굉장히 적었던 선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죠. 근데 그게 듣기로는 몸이 더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스스로 조금 더 조심하는 거라고는 해요. 올해 예민해졌다, 어떻게 민감해졌다. 그러니까 나이도 일단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에이징 커브에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그냥 내가 뛰고 싶다고 해가지고 뛰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어느 정도의 관리,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좀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실제로 뭐 지난 이제 모어컴과의 FA컵에서도 보면은 밝은 표정으로 아무튼 팬들을 응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장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뭐 그런 모습에서 보더라도 지금 몸 상태가 뭐 아주 안 좋다기보다는 지금 몸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들지 않는 데에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픔을 참고 뛴다고 하잖아요. 네, 선수들이 많이 뭐 안 아픈 사람이 어딨냐. 부상에도 다 뛰고. 우리도 그렇게 뛰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픈 걸 그러니까 뛰고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릎이 아픈데 계속 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좀 아픈데 몸을 좀 풀고 예열을 시키면 그게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좀 올라와야 돼요, 몸이. 그 상태를 미리 만들고 뛰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서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그 전에 좀 이 통증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아마 준비 운동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겠다. 크게 다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겠죠. 네. 똑똑한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이걸 참고 또 계속 뛰면 경기장에서 다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제 길어지죠.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부상은 판단을 미리미리. 잘한 것 같고 맞아요. 반면에 이제 벤투호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도 콘테 감독이 2월 다음 달은 돼야 될 것 같다. A 매치 기간은 끝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 토트넘에서는 안 보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죠. 근데 이번에 원정이잖아요. 두 경기 다. 그래서 뭐 사실 벤투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 보면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벤투호 입장에서는 다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항상 그 멤버로 하다가 지금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다른 실험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걸릴 것이다. 햄스트링은 보통 4주에서 6주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전에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도 그렇게 복귀 시점을 잡았지만 실제 선수가 그거보다 훨씬 더 복귀 시점을 당긴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대표팀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르지 A매치에는 마라. 보내고 안 싶지 된다. 않다. 라는 이야기를 보냈지만 손흥민 선수는 또 성격상 또 부르면 또 또 온다고 올- 그러잖아요. 오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을 잘할 벤투 필요가 감독도 있죠. 성격상 부르잖아요.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수가 올 수 있다고 하면은 부르고 부르죠. 그리고 불렀으면 씁니다. 선발입니다, 선발. 네. 풀타임. 네. 이번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번에는 근데 지금 콘테 감독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현지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고 손흥민 네. 상태를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선수다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월 A 매치는 지나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월드컵 최종 예선을 뛰긴 쉽지 않을까. 쉽지 않겠다. 않을까. 예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쉽나요? 뛰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마음에 나와버렸네. 네. 벤투 감독에게는 쉬운 판단이죠. 일단 그렇죠. 뛰기만 하면 네. 전화 한번 해보고 손흥민 투입시키긴 쉽지 않을까. 쉴 때 쉬어줘야 돼. 자, 그래서 벤투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음. 제목 벤투호 앤 황선홍호 2022년에 떠오를 뉴페이스는 아니 뭐야? 쉽네요. 그냥 에이, 막 썼네요. 그냥. 이건 손으로 안 쓴 것 같네요 그냥. 이게 보면은 하나 정도는 좀 심혈을 기울인 느낌이 나고 그 네. 다음은 쉽게 가는 것 같다. 복사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 뒷심이 부족한 거죠. 전형적으로. 앞심도 없는데. 아 귀엽네. 일단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황의조, 황희찬 선수까지. 선수가 다쳤고 또 코로나19 확진된 선수들도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은 뭐 월드컵의 해 동계 훈련으로 확보된 시간을 대표팀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늘 4년마다 요 시기에는 K리그 중심의 전지 훈련을 진행을 해왔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때보다 중요해진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주축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주축 선수들이 다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 팀에 대한 관심도나 이 훈련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두 차례 A 매치를 치를 텐데 아이슬란드 전이 이제 이번 주 15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몰도바전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더라도 올림픽 명단에 포함되기가 어려웠던 적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월드컵.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이번에 활약을 한 선수가 당장 있을 27일 레바논전과 2월 1일 시리아전에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그거는 향후에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표팀에서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작하면은 인터뷰를 할 대상을 고를 때 그 팀 스태프하고 홍보팀과 기자들 모두가 이제 좀 상의를 해서 정하는데 첫 선수로 엄지성 선수 그리고 오늘 김대원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열린 셈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굉장히 이를 악물고 뛸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선수들이 요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뭐 예를 들면 2010년 뭐 스페인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K리그 선수들 뭐 결국에 월드컵까지 잘 못 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화를 쓰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나 어떻게 보면은 황희찬 선수 이런 자리에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마 A 매치가 되면 그러니까 그 레바논전이나 시리아전이 되면 그 자리에 이제 뭐 이선에 있던 기존에 뛰던 선수들이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이례적인 깜짝 그래도 선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여기 전지훈련 간 선수들도 마음가짐이 이제 굳이 경기까지 물론 뛰길 바라긴 하겠지만 여기 온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용욱 선수가 여기 와서 얘기했던 것도 약간 본인은 그 국가대표팀에 안 들 거라는 뭔가 벤투 감독님의 시선 밖에 있다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한번 좀 불러주고 뭔가 이 선수풀에 있다는 걸 본인이 또 한번 의식하면은 조금 더 내가 하나 조금 더 나아가면 되겠다는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준민규 선수나 그 이제 홍정호 선수가 빠진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제 시선들이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대표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대표팀은 이 시점에 그래도 뽑을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뽑을 필요는 한편으로는 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가 이 시기에 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터키잖아요. 네. 경기 장소가 지금 유럽이 코로나가 좀 코로나가 심하죠. 심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터키가 하루 6만 5천 명 정도 감염이 확진이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축구뿐 아니라 그 전에 몇몇 종목 선수들 유럽 전지훈련 뭐 이렇게 갔다 와서. 경기하고 온 선수들 그냥 갔다 왔다는 이유로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확진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전지훈련 평가전 하고 와서 코로나 때문에 한바탕 뒤집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때보다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 월드컵 최종 예선이 다 다음 그렇죠. 주니까 네. 다음 주죠. 바로 그거 일주일 뒤죠. 일주일이다가. 예. 다행히 일단은 현지에서 실시한 PCR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 음성이 나왔고.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훈련 중에 걸리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이동간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다른 종목, 동계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 경기를 치르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들이 꽤 있는데 심지어 3차 까지 부스터샷을 맞고. 맞고 그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 의심하는 게 공항에서 걸린 거를 의심을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무방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면 많은 그냥 마스크를 안 승객들이 쓴대요. 마스크를 안 쓰는 유럽 현지인들이 많대요. 근데 저는 만약에 우리는 쓰잖아요. 우리만 쓰는 거죠. 근데도 걸린다고. 근데 오미크론이 엄청 감염 세잖아요. 경로가 그러니까 기존에 아는 우리가 뭐 델타까지는 이렇게 뭐 비말이나 이런 걸로 되지만 이게 공기 감염이 되는 될 거 아니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얘기가 많죠. 전파력이 강하기 강하니까. 때문에 이게 우리만 조심한다고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지난번에 언제 무슨 원정 경기였죠? 아무튼 그 뭐 조현우 선수가 그 국가대표 호주? 친선 경기 멕시코랑 붙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호주 갈 때. 카타르 원정. 카타르 원정이죠. 그때도 뭐 조현우 선수 맞아요. 사진만 보면 마스크에 페이스 페이스 실드에 실드 다 완전 있죠. 중무장하고 갔는데도 나중에 이제 감염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경우에서는 사실 그 경우는 좀 달라요. 그 경우는 내부에서 내부에서 확산한 경우여서 네. 조금 상황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말부터 아이슬란드와 몰도바와 평가전이 있고요. 근데 몰도바는 피파 랭킹 181위. 좀 상대가 좀 없긴 했죠. 네. 스파링 파트너도 아쉽긴 그러니까 하네요. 요 시기가 사실 늘 상대 구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이긴 합니다. 또 A 매치 또 그 의무 그쵸. 차출 규정도 적용이 안 되는 경기들이어서 뭐 그리고 상대 팀에서도 뭐 에이스가 출전할 가능성은 좀 적긴
있겠네요. 뭐 유럽의 리그 경기가 있었다고. 국내 아무래도 국내파로 그렇죠. 오겠죠 거의. 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레바논전 그리고 시리아전 전부 원정 경기로 있습니다. 네. 1승만 거둬도 이때 딱 월드컵에 결정을 하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은데 좋죠. 그래도 아무래도 웬만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높은데 이제 네. 우리가 상황이 좀 안 좋긴 하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로 봐야 됐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황선홍호가 소집이 됐습니다. 네. 황선홍호도 굉장히 올 한해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있죠. 네.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있고 네. 또 항저우 아시안 아시안 게임 게임도 있죠. 있습니다. 특히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뭐 여러 가지로 선수들한테도 병역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우리가 3회 연속 우승 부담감이 도전하는, 엄청 클 것 같아요. 부담감이 또 크고 황선홍 감독도 이제 잠깐 야인으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이제 감독으로 복귀해서 맞이하는 가장 큰 대회이기 때문에 베벤저스의 감독이셨죠. 아 맞아요. 네. 황선홍 감독도 그때 개벤저스 한 다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했죠. 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리포트도 하긴 했지만 이을용 감독의 아들 이태석 네. 선수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내인가요? 정상빈 선수가 막내급의 정상빈 선수도 포함이 됐고요. 공격 라인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죠. 음. 그 뭐 정상빈 선수나 김민준 선수, 그러니까 보통 이 팀들 이 연령대별에서는 보기 힘든 K리그에서도 주전으로 그리고 정상급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준 선수, 정상빈 선수 모두 다 울산과 수원에서 굉장히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어서 황선홍 감독이 그런 얘기까지 했죠. 내가 이 나이 때 그 내 기량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격 라인에 좋은 선수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들 나이대 그러니까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 경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축적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수들의 병역도 그렇지만 한국 축구의 새로운 또 황금 세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강인 맞아요. 선수도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그 아시안 게임 본선에 그렇죠. 되면, 본선에 네. 본선. 그 전은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팀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리고 팀에서 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이렇게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강인 선수도 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나름대로 또 공격 전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유연한 전술을 굉장히 많이 써 왔었거든요. 그동안에 뭐 외국인 선수 없이도 K리그 정상에 선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플레이메이커가 있는 팀을 또 조련하는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는 감독이어서 공격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반대로 또 수비 부분에서는 이태석 선수도 아주 관심이 가는 선수죠. 그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내 아버지보다 공은 더 잘 차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콧대도 높고. 인물도 내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목구비도 좀 네. 또 뚜렷한 것 그 같아요. 소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예전에 오상고 시절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네. 근데 뛰는 거 보면 아버지랑 똑같던데. 그리고 외모도 네. 비슷하고. 왼발 킥이 정말 좋죠. 아 정말 좋죠. 20살 선수가 정말 오. K리그에서 통한다는 게 네. 맞아요. 대단한 킥력은 정말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황선홍 닮았네. 감독이 예전에 사석에서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이효용 선수가 원래 그 폴란드전에 선발로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이영표 선수가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영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효용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황선홍 감독이 사석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만약에 이영표 선수가 그 자리에서 공을 잡았으면 나의 첫 골은 없었을 것이다. 일단 오른발로 또 올라왔을 가능성이 거기서 높고. 또 헛다리 짚고 제치고 그러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눈만 마주치고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러고 황선홍 선수가 바로 갖다 댔던 장면이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영표 선수가 거기서 공을 잡았으면 나의 첫 골은 없지 않았을까. 좀 더 치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영표 선수 스타일상. 네, 근데 공격수에게 공이 오는 순간은 딱 그 순간 그리고 골이 되는 순간은 딱 그 한 번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또 이일용
이제 전 감독 대행이시죠. 아들 이태석 군이 또 황선홍 팀에 어떤 도움을 줄지 맞아요. 궁금합니다. 이태석 선수는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서울에서도 원래 왼쪽 라인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김진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지우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를 메우지 못했고 이제 이태석 선수가 중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저도 막 이태석 선수한테 공이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을 불안하니까? 정도로 왜냐면 반칙을 좀 거칠게 하는 네, 스타일이라 하고 퇴장도 당했었고 볼도 은근히 좀 자주 뺏기는 거고 빨리빨리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 선수가 잘해지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른 게 느껴지니까 이후에 진짜 조금 더 경기에 더 많이 뛰고 이런 대표팀에서도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더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거죠. 서울에서 활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일단은 희소성이 있는 선수예요. 왼발잡이의 측면 수비수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김진양 선수도 적응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물론 왼쪽에서도 잘 서고 아까 현영민 감독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거지만 왼쪽 수비를 오른발잡이가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태석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빌드업까지 하죠. 네. 그게 왼발잡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장점. 그렇죠. 자, 대표팀 소식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지금 제주도에는 K리그 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가서 전지훈련하고 있죠. 전지훈련을 지금 하면서 합동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이승우 선수가 수원 FC로 돌아온 이승우 선수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통통 튀는 모습, 또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목표- 일본 정도는 예, 가볍게 이길 수 뭐 있지 그런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목표를 물어보면 목표에 대해서도 뭐 거침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 아무래도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뭐 기자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자기를 다뤄서 기본적으로 그게 상당히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예,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겠죠. 본인은 본인의 예를 들어서 부진이라든가 뭐 좀 컴플렉스가 좀 있잖아요. 체구도 좀 작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냐 뭐 하면서 여기선 왜 그랬냐, 왜 그때 상대하고 할 때 왜 그렇게 거칠게 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승우 선수를 좀 성숙하게 하지 않았나, 좀 바꾸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기자로서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처가 있죠. 이승우 선수는 상처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그 본인도 알고 있지만 본인의 말에서 비롯된 공격을 받은 것들이 사실 많긴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고 당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든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인터뷰 요청을 했었거든요. 인터뷰 요청을 할 때마다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할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에 있을 때 벨기에에서 뭐 경기에도 못 나왔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뭐 비판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좀 비아냥대고 비꼬고 비웃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결국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K리그에 올 때도 사실 지난해 요맘때 또 그런 고민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K리그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실패자로 나 아직 이제 20대 초반인데 실패자로 낙인 찍고서 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분들이 공격적이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일부 기자들은 또 되게 좋게 또 보는 기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모든 부분은 이승우 선수가 결국에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좀 스스로 이겨 나가야겠죠. 그게 저는 또 성장일 거라고 봅니다. 말보다는 경기력으로 보여준다고 했으니 네, 기대해 봐야죠.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또
너무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신세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신세가 확 이렇게 바뀐 처지가 바뀐 그거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을 것이며 달라진 자기에 대한 시선과 처우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자괴감도 좀 들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 어린 선수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잘 극복하길 바라고 또 여기는 뭐 K리그 이제 국내 돌아왔으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외국에 있으면 맞아요. 우리가 보기도 어렵고. 보기도 없고 일부 매체를 통해서만 그냥 네. 간접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서는 직접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마음껏 활개를 쳐서 맞아요.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는 가장 와닿던 거는 이제 선수들이랑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영곤 선수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잘못 본 거 아니죠? 아니 이승우 선수도 그래서 뭐 동료 선수들이랑 나중에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워낙 어렸을 때부터 타지에 혼자서. 나가서 혼자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매번 낯선 곳과 이 낯선 곳에서 도전을 하는 그랬기 거잖아요. 때문에 자기는 더 당찼어야 됐고 더 직설적이었어야 됐고 움츠러들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더 상처가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구나. 그래서 라는 생각이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어제 저희 리포트를 하면서도 그랬고 잘하겠죠. 네. 고향 팀에 딱 수원으로 와서 주 앞에도 보면 짜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의자에 앉을 때는 으차하고 할머니 소리네요. 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꼭 공격 포인트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이야기할 거 없다 그랬는데 뭐 이성찬 기자 혼자 얘기 되게 많이 했죠. 뭔가 그 분량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 같아. 네. 어떻게든 뭔가를 채워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아주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유. 끝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